할아버지의 심야라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석입니다. 정말 비참했던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그날은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번듯한 아파트에서 저는 소파에 앉아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제 유일한 자랑이었기에 며느리가 살림을 합치자고 했을 때 기꺼이 평생 살던 낡은 빌라를 처분하고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파는 제 몸에 맞지 않게 너무 푹신했고 대리석 바닥은 한여름에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차린 상은 손바닥만 한 샐러드와 닭가슴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아버님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라는 말과 함께였죠. 평생 밥심으로 살아온 노인에게는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 평생의 위안이자 소울푸드였던 라면 한 그릇이 간절했거든요. 아들 내외가 깰까봐 발소리마저 죽여가며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지어 구수하면서도 짭짤한 아주 익숙하고도 반가운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와 아내와 함께 나눠 먹던 그 라면 냄새. 아들이 어렸을 적 시험 공부한다고 밤을 새울 때 끓여주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비싸 보이는 실크 잠옷 차림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첫마디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긴 비난이었지요. 이 밤중에 라면이라니요. 이 집의 냄새는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이 인테리어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르세요? 저 이탈리아제 소파랑 저 커튼의 냄새가 밴다면 책임지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까지 부스스한 모습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내심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리라 기대했지만 아버지 제발 좀 유난 떨지 마세요. 수진이 힘든 거 안 보이세요? 아들의 눈에는 제가 아내를 괴롭히는 철없는 늙은이로 비치는 듯 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라면 하나 내 맘대로 못 끓여 먹느냐? 아버지, 집이요? 여기 월세 한 푼 보태셨어요? 관리비 한번 내셨어요? 여기는 제 집이고 수진이 집이에요. 제발 여기 방식에 좀 맞추세요.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 집에 셔터맨처럼 얹혀 사는 늙은 아버지가 밤마다 라면이나 끓여 먹는다고요? 셔터맨.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방식대로 사실 거면 이런 답답한 데 말고 아버지 편한 곳으로 가시든가요? 며느리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서로 불편하게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가 편한 곳으로 가시는 게 맞겠어요. 수십 년 묵은 서러움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그래, 나간다. 너희들 잘났다. 이 늙은이가 없어져주면 아주 행복하겠구나. 며느리는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제 낡은 겨울 외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현관으로 가더니 디지털 도어록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외투 하나만 걸친 채 한겨울 밤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등 뒤로 묵직한 방화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24시간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넓은 홀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뒤엉켜 잠들어 있었고 각종 코골이 소리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눈과 뻐근한 몸을 이끌고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느새 제 발걸음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던 낡은 시장 골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발걸음이 허름한 2층짜리 상가 건물 앞에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아내가 제게 남긴 단 하나의 유산,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국밥집을 하며 억척같이 번 돈으로 미래를 위해 사두었던 작은 재산이었지요. 그리고 문득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낡고 푸른색 통장.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합쳐 넣어두고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하나의 결심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다시는 그 녀석들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느니 차라리 이 폐더미 위에서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한겨울밤에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것, 라면이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자.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품격 없다거나 천하다고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진한 라면 한 그릇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이리라. 은행에서 돈을 찾고 부동산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개인은 이 골목 상권 죽은 지가 언젠데 여기서 장사를 하시겠다고요? 라며 만류했지만 저는 굳은 표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셔터를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리자 갇혀있던 시간의 먼지들이 햇빛 속에서 춤을 추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저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묵묵히 쓸고 닦고 폐기물을 밖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혹시 일손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힘쓰는 건 자신 있는데 큰 돈은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저녁에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시면. 이준영이라고 소개한 그 청년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진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와 준영이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청년의 손길이 더해지자 폐허였던 공간은 놀라운 속도로 변해갔습니다. 저녁이면 가게 한 구석에 버너를 놓고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땀 흘려 일한 뒤 먼지 쌓인 바닥에 주저앉아 먹는 라면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가게의 기본 골격이 갖춰지자 저는 제 인생을 건 레시피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라면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한 그릇에 제 인생과 철학 그리고 복수심까지 담아내야 했지요. 제 기억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아내의 국밥집 육수 비법을 되살려냈습니다. 새벽 시장을 돌며 가장 신선한 사골과 잡뼈를 구해와서 커다란 솥에 뼈를 넣고 핏물을 빼고 몇 시간에 걸쳐 끓여내며 불순물과 기름을 쉴 새 없이 걷어냈습니다. 첫 번째 육수는 너무 기름졌고 두 번째 육수는 깊은 맛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양파와 대파뿌리, 통마늘을 넣어 잡내를 잡고 무와 다시마를 넣어 시원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저만의 비법 양념장이었습니다.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간장 같은 기본적인 재료에 볶은 소고기와 잘게 다진 채소를 넣어 깊이를 더했습니다. 매운맛, 단맛, 짠맛, 감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수십 번의 배합을 거쳤습니다. 준영이는 제 유일한 시식자이자 가장 냉철한 비평가였습니다. 이 녀석은 맛없는 것 앞에서는 가차 없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완벽한 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새로 완성된 8번째 육수에 가장 이상적인 굵기의 면을 삶아 넣고 붉고 진한 비법 양념장과 정성껏 준비한 고명을 올려 준영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녀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맛보더니 잠시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이윽고 눈을 뜬 그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경이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예요.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이건 요리예요. 완벽한 요리라고요. 가게 이름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할아버지의 심야라면으로 정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저를 세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의 깃발이 될 것이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야근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중년의 직장인이 들어왔습니다. 라면 하나 됩니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라면 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면 그릇을 손님 앞에 내려놓자 그는 지친 눈으로 잠시 라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입 조심스럽게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가 싶더니 이내 놀라움으로 변하는 미세한 표정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후로 아무 말 없이 정말 고개 한번 들지 않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입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는 제게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며칠 뒤 그 직장인이 동료 대여섯 명을 이끌고 가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라면 맛에 극찬을 쏟아내며 돌아갔고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변화의 기폭제는 준영이의 손에서 터졌습니다. 근처 대학교 학생들을 지켜보던 준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으면 사진부터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요. 우리도 그걸 이용해야 해요. 준영이는 가장 먹음직스럽게 끓여낸 라면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고는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흑곡의 진주 발견, 후미진 골목 인생라면 영접 후기. 그 게시글의 파급력은 제 상상을 아득히 초월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좋아요가 수백 개를 넘어갔고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어디냐, 당장 좌표 찍어라, 사진만 봐도 국물 맛이 느껴진다. 이건 진짜다 등등 젊은 학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된 입소문은 직장인 커뮤니티로 그리고 지역 맘카페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일부러 차를 몰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겨났지요. 저는 더 이상 아들 집에 얹혀 살며 눈치밥을 먹던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은 제게 사장님 정말 맛있습니다. 사장님 오래오래 장사해주세요 라며 존중을 담아 말해주었고 저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지난날의 서러움을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제가 일궈낸 성공의 파장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수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지인들과 애프터눈 티를 즐기던 중 할아버지의 심야라면이라는 화제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그 가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수백 개가 넘는 블로그 포스팅과 인스타그램 게시물,
그 중에는 주방 안에서 하얀 위생모를 쓴 채 뚝배기에 정성껏 라면을 담고 있는 제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영감이 지금 여기서. 며느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편 아들은 잘못된 투자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에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을 신생기술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게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 좋던 아파트도 대출금을 연달아 못 갚아서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과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저랑 같이 집으로 가시죠. 저는 손에 든 행주로 테이블을 마저 닦고는 허리를 펴고 아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를 찾은 다른 모든 손님들에게 그러하듯 지극히 사무적이고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혼자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자리가 꽉 차서요. 주문은 저쪽 기계에서 먼저 해주시고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냉랭한 손님이라는 단어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은 결국 라면 한 그릇 주문하지 못하고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거칠게 돌아서서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방송국 PD가 찾아와 제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처음엔 거절했지만 준영이의 설득에 결국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 대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내쫓긴 그 비참한 밤부터 오직 복수심으로 다시 일어선 과정까지 방송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고 아들 내외는 국민 페류나로 낙인 찍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고 며느리는 모든 사교 모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이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다시는 너희들의 그 구차한 사정으로 이곳 공기를 흐리지 말거라. 대기업에서 수백억 원의 브랜드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왔을 때 아들 내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저는 귀사의 인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대신 심야라면 재단을 설립하여 두 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첫째, 저처럼 나이 때문에 기회를 잃었지만 여전히 열정을 가진 어르신들의 창업을 돕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제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파멸시키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더 크고 위대한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악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경처럼 조용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소동이 지나간 가게에서 저와 준영이는 조용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아, 네가 그날 밤 나를 내쫓아준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원망하지는 않으마. 내 앞에 라면 한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더 이상 서러움과 분노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일궈낸 따뜻하고 충만한 삶의 냄새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의 심야라면은 이제 막문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